정치부심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 최민희 전 의원께서 네네.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토론 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시사타파 TV라고 네. 거기 지금 나가 계셨는데 아마 아, 이제 그럼 뭐 하는 데인가요? 거기 예. 저기 이종원 일식집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일식집. 그러니까, 예. 아직 일식집으로 양식도 같이 한다는 얘기가 아, 그래? 예. 알겠습니다. 식사 탑한가요? 뭐 하는 데인지 제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네네네. 하여간 오늘 좀 일정이 있으시다고 알겠습니다. 가지고 예. 아마 나가서 김용민 TV 빠진 것이 얼마나 큰 손실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오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야, 해봅니다. 여기 뭐 누구 한 명만 없으면 바로 뒤에서 말 들어갑니다. 예. 자, 우리 방송인 황현희 씨 반갑습니다. 나오셨습니다. 황현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22대 출마 예정 기획하고 있습니다. 천안. 예. 제가 박찬주. 천안갑. 예, 천안갑. 대학마루. 박찬주. 예. 그쪽 대학마루. 아니, 지금 예. 박찬주 대항마라고 해서 21대 박찬주 의원이 당선되는 걸로 지금 딱 모습을 가 계시네. 야, 박찬주 당선이 안 22대지. 될 거라고 박찬주 당선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여론조사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고향에서 아주 분투하시는 우리 박원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제일 바쁘실 거예요. 근데 의원님 저 요즘 그 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선거 운동에 굉장히 차질을 빚고 계신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아니 뭐 저만이 아니고 네. 전국적으로 모든 예비 후보들이 다 비슷할 텐데 일단 주민들하고 악수를 할 수가 없고요. 그렇겠네요. 진짜.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아침 인사할 때 확실히 명함도 잘 안 받아요. 그리고 일단 선거운동하기가 부담스러운 게 네. 표정이나 발걸음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지. 그 앞에서 선거운동 한다는 것도 굉장히 눈치 보이고. 혹시 이건 안 됩니까? 그 저기 왜 이제 손으로 세정제. 이렇게 세정제. 그러니까 악수도 안 하고 자 세정제 뿌려주는 예, 그러니까. 아니, 뇌물일까 그것도? 그게 기부행위. 기부행위가 될 수 있어요. 기부행위가 될 수 있구나. 그것도요? 선거법이 걸면 다 걸려. 그건 안 될 텐데 세정제를 예.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세정제. 아니 그렇지. 오늘 가격 엄청 오늘 올랐어요. 상가 방문을 해가지고 네. 이제 약국들을 몇 군데 들렸잖아요. 예. 근데 약국들 가서 이제 세정제를 사려고 다니면서 바르려고 진짜 4군데서 세정제가 없다 그래가지고 한 5번째쯤에서 하나 남은 거 샀어요. 어이구. 있는 데가 있나요? 있어요. 하나 남았더라고 마지막. 예. 아 그래서 이게 확실히 지금 이 공포가 어느 정도인지 좀 실감했습니다. 네. 마스크도 뭐 15배가 올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우리 박원석 의원님 나오셨고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김성회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김성회 소장님. 요즘 어떻게 뭐 총선 국면에 바쁘십니까? 안 바쁘십니까? 평소에 뭐 전 라디오만 열심히 나가고. 아, 그래요. 김용민 라이브라고 그 KBS 부동의 1위 저녁 프로그램 1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이제 고정 출연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는 나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 아니 뭐 지금 후보 등록도 우리 성우 형님이 뭐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면은 후보 아, 등록. 후보 등록하면 네. 아, 그 상관없어요. 솔직히 상관없어요. 라디오는 상관없어요. 상대 후보가 저기 걸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무조건 대부분 걸지 후보가 그 법을 몰라서 걸지 않아요. 네, 아, 네. 그렇군요. 예. 저 MBC도 나가고 그래서 그 같은 아니, 경쟁 시간대라 프로를 나가요. 아, 같은 시간대? 같은 시간대 나가고 있어요. 요일이 달라서 되는 줄 알았어요. 그건 상도이가 아니잖아. 요일이 달라도 안 되는 건가요? 그 상도이가 있지 말이야. 아 그렇구나. 잘라 빨리. 저도 개콘에다 우차 싸가고 그래요. 괜찮습니다. 예. 네, 그래 김성현 소장님 나오셨고 오늘 특별한 손님 모셨어요. 오늘 모신 손님은 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대변인을 지내신 그렇죠. JYP 모셨어요. JYP. 안녕하세요, 박진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진영 전 대변인 모셨습니다. 예. 모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워낙에 이게 상당하시고 그렇죠. 또 게다가 최근에 검찰에 한번 갔다 오셨어요. 아, 그래요? 예, 울산시장 예. 이거 네네네. 뭐 저기 뭔가 도와준 거 아니냐, 예. 뭐 불법적으로 이제 도와준 거 아니냐, 네네네.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청와대나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역을 담당하는 분들이 그렇죠.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저희 제가 근무했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그렇군요. 실제는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더러 네. 그냥 형식적인 네. 절차로 거의 그래서 저희가 보는 정치적 쇼인 거죠. 박스를 들고 왔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그 안에 없는. 그 박스 네. 제가 버린 서류들.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이면지 박스구나. 이면지 박스. 어쨌든 그 검찰 조사의 그 뒷이야기들도 좀 궁금하긴 그렇습니다. 하네요. 그리고 네, 지금 재밌겠네요.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네네. 관련해서 이거 저 문재인 대통령이 도와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검찰이 몰아가고 서사를 있죠. 만들고 네네. 있는데 그 이야기를 아주 소상하게 들려주실 아이,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또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예, 저는 뭐 저기 김포시 운양동에 현재 살고 있고요. 아,
경기도 김포. 예. 경기도 거기 김포. 제가 알고 있는 개그맨만 한 10명 삽니다. 제가 좀 웃기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을 좀 한번 해보세요. 거기 아마 뭐 정범균 씨라든가 예. 최국 씨라든가 네네네. 뭐 기타 등등의 예. 김구라 형도 거기 김포 김구라 살아요. 선배님. 그분은 김포 저기 돈을 좀 벌고 네. 일산으로 넘어가셨다는. 네, 네. 아 일산 갔어요? 예, 식사동에 가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식사동에. 예, 아, 일산의 부촌이죠. 예, 예. 아, 그래요? 식사동. 거기는 식사동 박성호 씨. 박성호 씨. 아니 박성호 씨. 예. 못 나갔는데 어떻게 예. 거기 사시네요. 잘 나갈 때 거기 있다가 못 나오고 있어요. 집 안 사실 팔려가지고. 일산보다 김포가 훨씬 살기 좋습니다. 아우 좋죠. 김포 너무 좋은 곳이죠. 한강 그 전망도 훨씬 좋고요. 아 이런 얘기 듣고 고양시에서 뭐 한마디 하시죠. 우리 일산이 아니라 덕양구여서 아, 덕양구니까. 크게 자극이 안 돼요. 의미 없네요. 알겠습니다. 예, 예. 아, 그러면 일산과 김포, 덕양구 중에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덕양구가 최고죠. 일단 서울이 제일 가까워. 그죠? 맞아요. 세 군데 포함해서. 여기도 방송하는 사람도 엄청 많이 광화문까지 나오는데 30분 버스. 네. 제가 저기 하고 있는 첫 번째 공약이 일산과 그 김포 간의 다리를 많이 놓아서 예. 메가시티를 만들자. 일단 그 강남을 제일 개발할 때도 제일 먼저 제3 한강교, 제1 한강교 다리를 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과 네트워크라는 게 실제로 도시의 연결의 기본이다. 예. 뭐 이렇게 해서 주장을 하고 그 있습니다. 공약을 제시를 했다가 그 경쟁 후보가요. 한강을 매립하겠다. 그래서 고양과 그 김포를 예. 한 도시로 만들겠다. 벌써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이게 그러면 일산 시민들이 한강을 트랙터몰 매립하겠다고요? 정신병자야? 야야야. 그 선거 때 무슨 공약 못하니? 일산 시민들이 대통령보다 더하네 그분. 트랙터 몰고 나와가지고 예. 일산 시민이 먼저다 이렇게 써놓고 예. 막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여러 가지 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따끈따끈한 이야기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광고부터 가야 됩니다. 그러시죠, 그러시죠. 예. 자, 오늘 광고 먼저. 아이고 세상에 또 왔습니다. 예. 착한 오리, 착한 아이고, 오리가 나왔어요. 우리 이거 몇 번째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착한 족발, 착한 최고죠. 닭가슴살, 또 착한 보쌈, 네, 착한 오리 나왔습니다. 착한 시리즈죠. 예, 예. 아, 근데 우리가 광고해야 가장 효력이 있는 모양인가 그렇습니다. 봐요. 예. 자, 그래서 착한 오리 지금부터 광고하겠습니다. 아, 드셔보시죠. 예. 아유, 참. 자, 착한 족발, 착한 닭가슴살 구매해서 만족해서 또 먹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착한 정치인입니다. 예, 오리 훈제도 구매를 했습니다. 착한 오리 꽝꽝 얼은 상태로 칼 배송 받았는데요. 마늘과 양파를 넣고 구운 뒤 남은 기름으로 신김치 넣고 설탕 좀 넣어서 볶음 김치에 먹으니까 와, 이건 말 그대로 꿀맛입니다. 역시 착한 시리즈는 진리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구매 후기. 방송에서 김성회 소장님이 극찬하는 제품은 믿고 살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20팩을 주문했는데 입맛 까다로운 아이가 어느새 다 먹어치웠습니다. 저는 한 팩밖에 먹지 못했습니다. 네. 이 착한 훈제 오리는 100% 국내산입니다. 항생제, 항균제, 호르몬제 이런 게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안전한 사료를 먹고 스스로 건강하게 자란 45일 내외의 오리를 참나무 훈연으로 맛있게 조리했습니다. 여기에 보존제, 발색제 등 이걸 과감하게 빼서 완벽에 가까운 오리고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아, 있겠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오리고기가 몸에 좋다는 건 뭐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유익한 불포화 지방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리고기는 자주 먹고 많이 먹어도 좋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돼지고기의 약 2배, 닭고기의 약 5배, 소고기의 약 10배가 함유되어 있는 보양식입니다. 네. 자, 착한 훈제 오리는 가격도 정말 착한데요. 특히 얼마입니까? 예. 세트로 구매하시면 압도적 최저가입니다. 200g씩 소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냉동실에 보관하면서 장기 섭취가 가능합니다. 한 팩 200g 3,900원. 1인분에 200g. 그렇습니다. 예. 3천, 와, 싸다. 자, 5팩은 네. 17,900원. 이 8% 추가 할인한 거예요. 그렇죠. 10팩 31,900원, 18% 추가 할인. 그리고 20팩 59,000원, 24% 추가 할인. 진짜 싸네. 예, 진짜 싸네. 그죠? 예. 뭐 200g 에 첨가물이 야. 없고 첨가물이 없고 맛있는 건강한 훈제 오리 이제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20팩은 3,000원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싸네요. 1인분에. 자, 엄청 맛을 한번 좀 싸네. 평가해 예, 주시죠. 우리 드시죠. 황인희 씨부터. 아, 저는 이 오리고기를 사실 못 먹어요. 왜요? 왜? 저는 이 조류랑 좀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아, 이 제가 토양 체질이라고 그래가지고 닭이랑 오리를 좀 같네, 별로- 저 같네요. 아, 그러시군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안 먹었는데 오늘 먹을 만하네. 그렇죠. 원래 그 새는 안 드시잖아요. 예, 10년 날개. 만에 먹었습니다. 저도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가지고 저는 이거 시켰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말씀 안 드리고 시켰어요. 이거랑 닭가슴살이랑 착한 진짜? 닭가슴살. 예. 김용민닷컴에서 시켰어요. 예. 처음 산 겁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진짜로.
오리가 정말 건강식이에요. 오리는 병이 없어요, 거의. 그러네. 그래요. 거의 병이 없고 그리고 이 오리 기름도 이게 그 몸에 해로운 기름이 아니에요. 그냥 예. 기름을 먹어도 될 정도로. 그래서 누가 고기 사준다 그러면은 오리 고기를 드십시오. 상대적으로 소고기 같은 거는 손 질병이 많잖아요. 기름기가 많죠. 그리고 돼지도 많고. 근데 오리는 그런 질병도 없고. 이게 남성한테도 좋고 여성한테도 좋고. 근데 이게 지금 즉석에서 해동시켜가지고 먹는 오리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아, 이게 해동오리예요? 네. 네, 아, 부드럽고 생오리인 줄 알았어요. 육질도 쫄깃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그냥 단순 해동입니다. 전자레인지에다 한번 돌려서. 전자레인지 돌린 거예요, 그냥. 어. 자, 김성회 소장님. 저 뭐 후기에도 나왔지만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보시면 색깔 약간 흐리멍텅해요. 사실 딱 보면 그 짱짱하게 빛나는 이 막 윤기 나는 오리고기 같지 않아서 조금 뭐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이제 착색제 바른 거죠. 그렇죠. 바른 거죠. 예,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넣는데 이건 정말 담백합니다. 담백해서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양념들을 본인이 해서 드실 수도 있고 요거는 사실 오리고기를 이건 지금 데핀 건데 팬에다가 이렇게 들들 그거예요. 볶으면 맞아요. 기름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 기름에다가 부추를 볶아서 그 부추를 볶아서 그 부추랑 오리고기랑 드시는 것도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용도가 여러 가지로 있고 그다음에 왜 시장 가서 오리고기 파는 데 가서 보면 그 파시는 분들이 오리 기름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찔러봐요. 네. 이거 안 뜨겁다고 신기한 일이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녹는 점이 굉장히 낮아서 끓는 점도 낮고 이래서 오리 기름은 이 돌아도 피 속에 침착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포화지방산이라 그런 건데 신기하네. 그래서 기름기는 먹어야 되겠는데 소기름 먹으면 그게 핏줄에 끼잖아요. 그치. 근데 이건 안 껴요. 그러니까 고기도 먹고 기름도 먹고 싶은데 건강도 챙겨야 되시는 분들은 뭐 오리고기가 최고라는 말씀. 그다음에 그런 것 중에서 제가 그 이놈의 저탄고지 다이어트 때문에 오리고기 종류를 다 먹어봤는데 이렇게 담백한 건 없습니다. 이게 뭐 아주 엄청 맛있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종류는 아니지만 딱 먹으면 정말 오리 본연의 맛 그대로 살린 거라서 아이들하고 같이 드시기 좋다는 말씀 꼭 느끼할 줄 알았는데 별로 네. 느끼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팁 하나 드리자면 제가 이거 오리 사가지고 후라이팬에다 아까 말씀하셨던 달달달 볶으면 기름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기름에다가 볶음밥 해 먹잖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오리를 가위로 잘게 잘라가지고 좋은 기름이니까. 좋은 기름이네요. 오리 기름 볶음밥이네요. 예, 진짜 맛있습니다. 예. 그 기름으로 또 차에다 넣어가지고 연료를 쓰신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문개그요? 바이오 오일도 아니고 그냥. 오일 개그. 예, 오일 오일 개그. 개그. 예, 예. 예. 오일 쇼크네요. 오일 쇼크 개그. 저도 예. 사실 이 우리 황현희 씨처럼 토양인이라서 잘 조류 종류를 안 먹고 저도 박진영 닭띠예요. 대변인님, 예. 띠도 닭띠고 그다음에 또 제 경쟁 한나라당 후보께서 이 닭 가공업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가능하면 좀 홍철호 의원. 예. 좀 사람 좋은 분이에요. 예. 네, 그런 분인데 이제 오리는 먹어도 되겠을 것 같네요. 맛있네요. 굽네 치킨인가요, 그분이? 이제 동생이 굽네 치킨을 하시고 그분은 이제 닭 가공업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 사람은 좋아요는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사람만 저 좋다라고? 립서비스야, 립서비스. 아, 그래요? 아니, 사람이 좀 뭐해. 아니 뭐 당이 뭐 그렇다 뭐 이런 뜻인가 해가지고 예. 아니, 이게 비난을 하면 내가 좀 없어 보이잖아. 아 오히려 그쪽을 높여주고. 그렇지. 예. 그렇군요. 맞죠? 맞아요. 사람은 좋은데 그렇게 일을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 뭐 이런 데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아 그런 뉘앙스가 있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맛있죠. 나 예. 너무 맛있습니다. 네. 아, 저도 오리고기 잘 안 먹는데, 아, 이거는 먹어줘야 됩니다. 특히 군내가 하나도 안 나죠? 그래서 전혀 군대가 안 나고요. 맛있는 오리고기입니다. 예. 자, 오늘 저 박진영 전 대변인 모셨는데, 네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뭐 쉽게 말하면은 이제 혁신도시라고 들어보셨죠? 뭐 나주 혁신도시, 어디 혁신도시 이렇게 이제 공기업을 이전해서 혁신도시를 짓는 일을 이제 주로 했고요. 그렇죠. 예. 구미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원주도 있고. 원주도 있고.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압축적으로 근대화를 하다 보니까 특정 거점, 서울, 뭐 울산, 특정 지역만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을 이제 균형적으로 발전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만든 대통령 기구고요. 네. 대통령 노무현 직속 기구죠? 예, 노무현 예. 대통령 때 만들었고. 네. 예, 뭐 사실 뭐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훌륭한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은 눈에 보이는 실체로서 네. 남아 있는 것은 10개의 혁신 도시다.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아, 이게 참 정말 그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균형발전. 일본은 예.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던 공기업 본사를 네네. 지방으로 옮겼죠. 보내. 예. 지방으로 보내는 순간 다시 서울에 올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지역 주민들한테 원성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대못을 박은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자원들이나 인력들이나 돈을
지역으로 분산시켜서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게 하자. 그런 취지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 헌법에 전국 어디에 살든지 모두가 다 행복 추구권을 가지지 않습니까? 네네. 지역에 의한 차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자 이런 측면에서. 사실 기업을 옮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게 왜냐면 기업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정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일자리 때문에 폭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옮긴다는 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옮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걸 또 해내셨던 방법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울산을 챙겨가지고 이렇게 이 고생을 겪으셨습니까? 울산도요.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예. 이 한국의 대도시도 사실은 난개발이에요. 예, 보통 이제 도시라는 게 타원형 구조를 가지면서 네. 순환 곡선을 만들어줘야지 도시가 살기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네. 의료, 복지 모든 접근성이 다 평등해집니다. 근데 네. 울산 같은 경우도 해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도시가 좀 애매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 외곽 순환도로가 없었어요, 울산에. 예, 그걸 이제 최초로 이제 하게 된 거고, 두 번째는 그 병원이죠. 공공병원이 없어요, 울산이.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인데. 그래서 이제 공공병원을 하게 되면서 그걸 이제 노동자가 밀집 지역이니까 산재병원으로 하자. 뭐이 과정에서 그건 대통령 공약이에요. 우리만 낸 게 아니고 저쪽 후보도 냈었고 다 같이 냈던 공약이고 전 국민이 다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예, 울산 시민은 다 아는 공약이었습니다. 오, 그래요. 뭐 특별히 로비를 하고 자시고 할 게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검찰에 불려가셨다고? 아니 저는 불려가진 않고. 예. 저 검찰은 왜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사안도 많고. 울산시장 후보가 출마를 했을 때 네. 청와대에서 첫 번째 공약을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 두 번째 후보 조정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 세 번째는 상대 후보였던 울산전 김기현 시장을 경찰이 왜 조사를 했느냐, 여기에 이제 하명 수사가 있지 않느냐, 요 세 가지가 의혹의 세 가지 이 핵심인데요. 네. 사실은 이 부분들은 김기현 시장의 조사건들은 2년 전부터 이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네. 두 지역에서 소문이 바닥에 나 있었어요. 2016년에 이미 언론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때부터 파헤치고 있던 내용들이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고 공약 문제, 공약을 만들어줬다는 이야기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공약집에 이미 다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이걸 뭐 만들어주고 자시고할 거리가 없어요. 그럼 송철호 시장과 관련한 수사는 터무니없다. 터무니없죠. 네네. 터무니없다. 네네. 근데 진짜 압수수색까지 당하셨잖아요. 압수수색을 했는데 가져간 게 없어요. 준 것도 없고 이거 자체가 네네. 실제로 무리한 압수수색이었다라고 그 이제 보시는 정치적 거죠? 쇼잉이라는 거죠. 그 송철호 시장이 당시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고문이었죠. 예, 예, 예. 그래서 네. 뭐 이는 차고 가봤지만 그게 사실 너무 옛날 얘기라 이미 그렇죠. 그때 예, 서류가 예. 있지도 않은 거를 네네네. 검찰도 알면서도 알면서 이제 사진 한 장 찍고 그렇죠, 가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총체적으로 네. 조직적으로 지금 비리를 저지르고 감추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산재 모병원이 됐든 공공병원이 됐든 그 파악을 여러 가지로 해보고 처음에 제안한 건 노무현 대통령 때로 제 예, 기억을 오래됐습니다. 하는데 네네. 한국노총에서 여기다 산재병원의 어머니 격인 토탈 산재병원 산재 모병원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추진을 하다 뭐 이래저래 이게 엎어지는 거 왜 엎어지냐 하면 그 소위 말하는 이 BC 분석을 했는데 일이 넘어야 본전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 경제성 근데 뭐. 해봤는데 산재 모병원으로는 1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0.5, 0.6 이 맞습니다. 사이를 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일반 병원. 그냥 일반 공공병원으로 가자라고 바꾸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낸 건데 송철호 시장도 당연히 그거 보고 그렇죠, 대통령 그렇죠. 공약 그렇게 나오고 같은 당이고 하니까 그럼 우리도 그 공약으로 하자라고 공약을 낸 거를 그러면서 이제 그 공약을 설명드리는 과정을 공약을 코치한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죠. 예.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민주당에서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을 그대로 따라 쓰는 건 아주 정상적인 행위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 이것이 검찰에서는 송철호 후보를 도우려고 했다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간 건데 뭐 너무 어이없이 기소가 돼서 이거는 특히나 이성윤 지검장이 요 전건에 하늘 때 보면 이성윤 지검장한테 이제 부장검사들 가서 이거 기소합시다라고 얘기했던 이성윤 지검장이 야 최고법 수사했어? 아니 아직 못했는데요. 야 그럼 하고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기소하고 했더니 검찰총장한테 쪽으로 쫓아가서 제가 안 된다 그러는데 이성윤 제끼고 해서 이게 감찰로 문제가 되니까 이번 건은 기소를 할 때 그 검찰총장이 회의를 소집을 하죠. 11명 소집해갖고 야 다 모여봐. 해놓고 이성윤 지검장이 반대를 하는데 그냥 기소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회의가 법적인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검사의 기소권에서 지휘를 하는
당사자는 이성윤 지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검장이 반대를 하면 그 회의를 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데 검사들이 예상으로 볼 잘 몰라요. 그래서 몰라. 그래서 우리 모여서 회의했고 11명 중에 10명이 찬성했으니까 우린 기소할 거야. 이렇게 해서 기소를 밀어붙인 것인 게 하나 문제인 거고, 두 번째로는 이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곳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법제처하고 법무부. 그 법이 다 나눠져 있어요. 어떤 법은 법제처에서 하고 어떤 법은 법무부에서 한다고 돼 있는데, 검찰청법에 대한 해석은 법무부의 해석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이성윤 지검장을 패스해서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할 때 법무부에서 이거 안 된다라고 법 해석을 했어요. 그럼 이게 끝이야. 검찰이 자기들이 사법고시 옛날에 합격했다고 해서 자기들이 법 해석할 권한이 없거든요. 근데 이걸 또 무시하고 모여갖고 회의를 해서 적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꼴이라 네. 전 정말 이런 범무지랭이들이 우리나라 검사로서 우리나라 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켜왔다는 게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변호사 아닙니다. 아니죠. 변호사가 훨씬 나한테 13명을 기소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규모가 큰 그림을 그린 거죠. 네. 검찰 입장에서는. 근데 울산 선거를 말하자면 지원하기 위해서 청와대 이 비서관들이 포함된 13명이 기소될 만큼의 그런 사건이었다면 네. 당시의 선거 상황이 송철호 후보가 한참 열세고 그렇죠. 김기현이 한참 우세여서 이걸 확 뒤집는 네. 이런 양상이었어야 이게 앞뒤가 좀 맞아요. 근데 아니었거든. 네. 물론 상대적으로 그때 지방선거를 자유한국당이 폭망했으니까 다른 광역단체장 후보들에 비해서 김기현 후보가 상대적으로 낫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송철호 후보가 압도적 열세 상황에서 청와대의 지원을 받아서 선거의 판도를 바꾼 그런 선거의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선거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부터는 박빙이거나 근소하게 우세를 보이거나 이러다가 이제 뒤집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프레임을 짜서 사건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건데 당시의 선거 정황과 비추어 봤을 때 너무 맞지 않고 물론 여당 후보는 늘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공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보도 많고 그리고 어쨌든 집행력이 담보된 그 지원을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여당이. 여당은 당정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체성도 다 알 있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게 이제 다 야당 후보에 비해서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검찰이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하는 거는 청와대 앞에서 만났다 이거잖아. 나는 그건 약간 실수가 있었다고 봐요.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그림을 그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생각도 안 했겠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네. 행정관이 나와가지고 그 공약은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오간 게 마치 그게 청와대가 지원한 것의 결정적인 증거이냐. 근데 이제 그건 누가 와서 또 다 물어보면 가르쳐 주지, 뭐 안 가르쳐 줄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뭐 야당 후보가 청와대 앞에 가서 부르면 오진 않지. 아니 그건 저희는 맞잖아. 저희는 그건 저기 야당 후보들도 다 만나줬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는 그럴 수 균형발전위 다 있는데 만나줬어요. 다 만나줬어요. 청와대 행정관이 나가진 않죠. 근데 그거는 이제 돌이켜 보면 약간 이게 빌미가 된 측면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다고 한들 비서실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와대에 뭡니까 당시에 민정비서관이죠, 백원호. 네. 그다음에 정무수석이었죠. 네네. 네. 여기가 다 이 송철호 선거 하나 지원을 위해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좀 검찰이 아무리 프레임을 짠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가죠. 상식적인 예, 예. 선에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게다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울산 5개 구청장 선거를 그러니까 그렇죠. 모두 다 민주당이 이긴 선거였어요. 그러니까 울산 광역시장 선거가 뭐 거기서만 이겼다면은 예. 그 이게 그러니까 이례적이죠. 이겼는데. 그건 이례적이고 울산 판도가 전혀 아닌데 그 선거만 돌출돼서 이겼다면은 뭐 의심의 여지가 상당히 있는데 네. 그것도 아니고. 저도 제가 이제 아주 어릴 때 그 네. 노동계 후보 지원하러 제가 울산에 가서 살기도 해봤는데 울산이라는 데가 호남 원적자가 한 35% 가까이 돼요. 좀 되죠.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우리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이 정유회사들 노조가 세단 말이에요. 네네. 네. 진보 계열과 이 이제 뭐 민주당 계열이 합치면은 늘 이길 만한 상황을 만들어냈던 곳이에요. 예, 20년 예. 전부터. 네. 아하. 그런 곳이에요. 흔히 하는 영남에서 가장 밭이 제일 좋은 곳이에요. 거기가. 송철호 시장이 8전 9인가 뭐 9전 10인가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문 대통령이 가까우니까 예. 송철호가 꼭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를 이제 뭐 어느 회의석상에서도 했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죠. 그건 인간적으로 당연히.
근데 저는 그래서 이거를 검찰이 하명 수사 그 선거 개입 사건으로 프레임을 짜가지고 들어간다면 웬만해야 이게 설득력이 있는데 지금 웬만함을 넘어섰어요. 또 오히려 거꾸로 이게 설득력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저는 저거 법원 가면 송병기 정도를 제외해 놓고 나머지들의 공소유지가 쉽지 않을 거다. 네. 공소 유지조차. 네. 네. 아 유무죄를 떠나서 공소 유지조차. 공소유지가 쉽지 않은 케이스도 상당할 거고 그다음에 유무죄를 다퉈봐야 검찰의 의도대로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검찰은 뭐 올해 4월 선거 때까지만 불붙이면 되는 거지 그 뒤를 보고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이게 문제인데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들이 제일 문제인 게 이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한 그림을 딱 그려요. 그리고 거기다 사건을 막 끼워 맞춥니다. 아니면 케이스가 나올 때까지 케이스를 찾아요. 그렇지. 네. 이래가지고 사건을 만들어. 그게 법원에 가서 어떤 결론이 나든 관심 없어요. 그걸 정치화 시켜놓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특수부 검찰의 가장 큰 게다가 문제고. 언론들도 그 특수부만 기사를 받았을지 법원 가서는 또 기사를 안 써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수처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이런 사건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 나중에 정말 이 공소권 남용이나 이런 걸로 네. 뭐 특검을 하든가 네. 공수처를 가든가 이럴 만한 공수처가 사건이 이거 수사할 수 있겠어요. 이럴 만한 그런 사건이 될 수 부분도 있다고 있지만은 봅니다. 기소권 남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해야 됩니다 검찰이. 어떤 식으로 하게 될까요? 그럼?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10개 남발했는데 한 개밖에 안 됐다 그러면 네네네. 그 나머지 90%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든지 손해배상을 하든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책임 안 지는 직업이 사실 검찰 쪽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감찰권 발동해가지고 네. 왜 이딴 식으로 기소했냐라고 네.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임종석 실장이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자기가 저축은행권 관련돼 가지고 출마를 못했단 말이에요. 정치인이 접었단 말이에요. 2012년에. 나중에 무죄가 판명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본 거예요. 2년 넘게 재판 시달리고. 그렇죠. 예. 근데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안 하죠. 예. 그래서 뭐 공소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이제 혐의 사실을 쭉 열거를 했는지. 근데 아마 공소장도 매우 허술하지 않을까. 표창장처럼 네. 도저히 거의 아예 바꾸지 않으면 거의 안 돼. 언론 기사 비스무리하게 예. 이렇게 구성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저 정도면은 저거 이제 그림표를 그려야 되는 거거든. 여기 총책이 누구고 예. 이렇게 딱 그렇죠. 해가지고 옛날에 조직사건 보면 간첩단처럼. 조직사건 보면 그림 나오네. 나오잖아. 무슨 이 그림표를 그릴 만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13명을 그렇지. 그러니까요. 예.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을 포함해서 13명을 만만치 않은 사람들, 쟁쟁한 사람들, 기라성 같은 사람들. 윤석열 총장이 지금 나가도 너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보고 아니 뭐 보니까 오늘 추미애 장관 아들 네, 건으로 그렇죠. 뭐 서울 동부지검에다가 사건을 맡겼다고 그러는데 그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거는 이제 아니 윤석열 씨가 대놓고 법무부 장관 자기 아니 본인들 재판도 고발 들어오면 사건 배치해갖고 수사하는 사람들인데 뭔 못하겠어요 지금. 아니 근데 그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뭐 들어보면 그렇게 수사가 가능한 게 저는 아니 좀 새로워요. 나경원 거는 지금 10번 네. 고발을 했는데도 안 되고 있는 게 뭐 굉장히 지금 뭐 응답이 예. 없어요 사실은. 해야 될 많은데. 시점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니까 싶은 내 걸 하는 마음대로 거죠. 수사하겠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예,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만약에 그 일련의 사태를 조국 장관 건부터 왔던 것들에 대해서 네. 대부분이 무죄가 나고 이런다면 윤석열 총장은 사퇴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저는 수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치화되었기 때문에 이미 스스로가. 오늘 대선 주자 윤석열을 넣었더니 10.6% 나왔던데. 세계일보하고 리서치한 리서치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한교안보다 더 게 말이 나왔던데. 돼요? 한교안이 10.2%, 윤석열이 10.6% 나와서 2등을 했죠. 아니 이낙연. 현재 검찰총장을 여론조사에 왜 넣어요, 근데? 뭐 넣을 수 있지. 아니 언론이야 모든 재미가 있으니까. 재미있으면 하는 거죠. 재미있으면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지난번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동아에 대호 프로젝트라 그래갖고 옛날에 이제 윤대희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했다가 접었다가 안대희, 이번에- 안대희. 윤대희 안대희를 딱 접었다가 이번 윤석열이 다시 동원을 해서 살아있는 권력인 박근혜를 치고 성공했고 살아있는 권력인 문재인도 치고 성공하면 다음번에 우리가 직접 대통령 한번 하자, 대권 한번 거머쥐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는 것이고 그야말로 검찰 검찰 민국이네. 민국이네. 그런 의미에서 예. 한번 여론조사 띄우는 거고. 대호가 아니고 대오가 될 거예요. 대오, 오리오. 큰 오류가 될 거예요. 왜 그렇게 보세요? 네? 왜 그렇게 보세요? 아니 저거는 진짜 대한민국 검찰을 망치는 짓이에요. 윤석열이 저렇게 나간다는 건 그러니까 종래의 그 검찰이 말하자면 검찰공화국 시절의 검찰 그러니까 이걸 좀 지키고 싶어서 네. 저러는 건데 지금 이제 국민들도 검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네.
또 이번 이 계기를 통해서 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이 정치적 공방과 검찰의 행태를 보면서 더더욱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단 말이에요. 네. 오히려 저는 검찰이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검찰 개혁 여론을 이렇게 비등하게 만드는 걸 자초하고 있다고 봐요. 네. 근데 게다가 지금 그 대호 프로젝트처럼 그런 정치적인 그 야망을 배경으로 이런 식의 그 검찰권 행사를 한다면 네. 그건 정말 이 검찰 해체를 자초하는 그런 길이나 마찬가지. 검찰 해체해서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가능해요. 다른 나라 중에 그 저기 검찰 없는 나라도 있어요. 예. 아니 검찰 국선변호회처럼. 해체해서 저기 각 경찰서마다 예. 방 내줘서 기소 담당하는 검사들 배치하면 돼요. 그렇지. 뭔 대검찰청 있고 무슨 소검찰청 있고 있어. 아니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면 됩니다. 아, 그렇지. 그래서 투표로. 그래서 대검 없애고 대검은 있어도 사건 관할 조정만 하는 걸로 하고 고등검찰청은 다 없애고 이 우리가 광역단체단체가 16개니까 16개 광역자치단체마다 검사장을 뽑는 거예요. 직선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면 그게 이제 법조인 중에서 뽑는 예, 거기 예, 때문에 누가 될지 모르거든.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이기도 하고. 지금과 같은 검찰은 없어지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오늘 세 분께 뭐 크게 국가에 봉사할 마음을 가지신 우리 세 분께 그렇죠. 내가 여의도에 가면은 저기 검찰 이렇게 개혁하겠다. 검사장 직선제. 검사장 직선제. 그건 정의당의 당론이기도 하고 아, 그렇습니까? 법안 발의할 겁니다. 그럼 서울중앙지검장을 그 서울 시민이 뽑습니까? 그렇죠. 서울시장, 지금 서울교육감 뽑는 것처럼 서울 시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거예요. 미국이 검사장 직선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빌 클린턴 네. 미국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었던 예. 아칸소주 검사장 출신이에요. 그 사람 변호사였습니까? 그렇죠. 오, 그렇군요. 그럼 몰랐습니다. 검찰총장도 직선제입니까? 검찰총장이라는 직위가 없어요. 없어지고 전방제니까 그냥 지검장으로. 주별로 시도 검사장이 있어요. 어터니 그렇습니까? 제너럴이 주별로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아칸소주라는 미국의 조그만 주인데 네. 그 조그만 주의 직선 검사장 출신이었다가 주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된 거죠. 아, 그렇군요. 난그 좋은 형님 저기 방법이네요. 예. 뭐 배운 줄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성현 소장님. 다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배우 저는 마무리라네요. 모델인 줄 알고. 검경 수사권 조정의 속도를 더 내야 되는데 뭐 금태섭 의원 얘기 계속 제가 금태섭 의원의 주장이 원론적으로 맞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현재 특수부를 없앨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좀 더 급진적으로 생각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뭐 현실적인 가능성은 떠나서 검사들 중에서 수사 계속 하고 싶은 사람도 옷 벗겨서 경찰 특수 경찰 만들면 돼요. 네, 그래서 경찰 쪽의 개혁 플랜 지금 이제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자치경찰제 도입하고 경찰의 힘을 빼는 과정에서 수사를 원하는 검사들은 다 경찰청으로 옮겨서 분리를 해서 이제 기소하고 공판만 담당하게 만들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저는 어떻게 됐건 권력들을 서로 나눠 가진 형태로 가야 된다. 분산해야죠. 라는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권력의 분산.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진영. 예. 저는 우리 박 의원님 말씀에 좀 더 나가가지고 네. 직선제로 시도별로 네. 검찰국장을 뽑아서 네. 도지사 밑에 검찰국장으로 일하게 합니다. 지자체. 예, 지자체 단체장 밑에 이게 좀 더 그 연방제 수준으로 가는 지방 분권이다. 뭐 이런 말씀을. 근데 예컨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못돼 먹은 도지사나 네네. 시장 이런 사람들이 네네. 어이 검찰국장 내 사건 봐줘야지. 그런 식으로 저기 검찰 너무 세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게 미국의 장점인 거예요. 뭔가 하면은 예. 이 사람도 선출된 사람인 거야. 우리가 쉽게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을 권력기관이다, 어디를 권력기관이다 하는 이건 굉장히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존재해서는 안 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 실제로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의원님 말씀대로면 선출되었기 때문에 네. 이 사람도 선출된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네. 시도지사한테 흔히 말하는 이 항명해도 되는 거죠. 지금 그런 민선 부분이죠. 검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될 그렇죠, 수도 그렇게 있겠네요. 하십니다. 예. 그게 독립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능멸하는, 넘어서려고 하는 예. 이 자체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은 그렇게 존재해 왔거든. 네네. 그래서 늘 이게 정권 초과되면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렇죠. 런 수사를 하다가 정권이 힘이 빠지면은 바로 이제 칼을 돌려서 정권을 물어뜯는 그러면서 늘 정권 교체를 타넘는 게 지금까지 검찰의 생존 방법이었고 그런 네. 생존 방법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막아왔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한계에 달했어요. 이게 한계에 달했고 제도적으로는 공수처가 도입됐고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기 예. 때문에 어느 정도 검찰 개혁이
앞으로 진전했지만 여전히 검찰의 그런 속성, 특히 이른바 이제 정치 검찰이라고 하는 네. 특수부가 중심이 된 그 검찰의 속성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 속성까지 바뀌려면 제도 개혁에도 더 박차를 가야 되고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이제는 다른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 이를테면 이문정 검사처럼 혹은 뭐 서지현 검사처럼 이런 어떤 그 종래에 이 검찰과 같은 방식으로 네. 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진 검사들이 네. 속속들이 나와서 진짜 명실상부한 이 국민의 공권력으로서 검찰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네. 그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럼 검찰 만약에 직선제로 검사 이제 뭐 지검장을 뽑는다면 당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감도 교육감 없잖아. 봐봐요, 교육감. 교육감도 비정당 선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약간 좀 성향은 그런 쪽은 있잖아요. 뭐 그럴 그럴 수는 수 있죠, 있죠.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예, 있죠. 성향을 없애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예. 검찰 이 검사장 직선제를 한다면 그거를 정당 선거로 할 수는 없지. 네. 정당 선거를 할 수는 없다. 정당 그러나 있으면 안 그런 되지. 양상은 띌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 느낌은 예.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막 생각이 그 들어서. 갑자기 실제로 그 미국 같은 경우 정치인들보다 그 검찰총장이나 옛날 좀 보안관 셰리프 이런 사람 훨씬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지역에서. 예. 이게 뭐 공수처가 했는데도 안 되고 자리를 못 잡는다면 또 검찰에 더 횡포가 있다면 네. 그 다음 대안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네, 네. 네, 그런 의견인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예. 박진영 대변인께서는 뭐 그동안 뭐 하셨어요? 저는 뭐 이제 주로 이제 일- 정당에서 일하셨지 뭘 하셨어요. 일하셨는데 예, 일- 과거에 한번 이력을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뭐 학교에서 시간 강사, 뭐 학교 다닐 때 데모 좀 하다가 아, 이거 좀 하셨구나. 데모 좀 하다가, 맞았어. 예, 그래 하다가 뭐 저기 빵도 가셔보셨습니까? 아니 빵은 안, 재수가 좋아서 안 갔습니다. 도망만 다니고 수배를 잘 도망다니셨네. 잘 도망다녔습니다. 미꾸라지처럼 그냥. 어디 도망가?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도망 절로? 저기 다방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다방에 배달하면서 몇 달 있고 뭐 이런 적도 있고. 예. 새롭네. 다방은. 오히려 산속에 계신 분들은 다 아, 잡히고. 이거 제일 위험합니다. 산속에요. 제일 도망갈 데 없습니다. 산속. 왜요? 예? 산속 포위하면 굶어 죽어요. 나와야 돼요. 그냥 제발로. 아, 시내 한복판에 유흥가 이런 데가 최고예요. 오히려. 유흥가, 예. 아, 오히려 다방, 유흥가. 저희 세대 90년대에 학교 다닌 사람들은 그 수배 이런 것들이 잘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 시내에서 숨어 다니는데 여관만 안 가면 돼. 여관. 여관을 여관은 또 가면 왜? 옛날에 임금이라 그래가지고 예. 밤에 이제 풍기당속 이런 게 나와요. 경찰. 아, 그럴 때. 네, 그럴 때 문제고. 옛날에 여관 들어갈 때 이름 썼잖아요. 거기다. 예, 예, 이름 이름하고 썼어. 주민번호 숙박부. 적었어요. 숙박부 예, 적었어요. 옛날에. 그러다 이제 뭐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을 제가 89년도에 처음 뵀어요. 89년. 네, 예. 제 은사가 국회의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떨결에 그 두 분이 이제 의형제처럼 지내가지고 네. 노무현 대통령을 처음 뵈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뭐 대학원 다니고 이러다가 노사모 하다가 갑자기 또 평소에 이제 같이 술 먹던 어른들이 막 장관이 되고 이런 거예요. 노무현이 볼 때. 그래서 이제 그 어른들 이제 이 흔히 하는 백업 이거 카피 이것도 써주고 뭐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정치권에 오게 됐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주로 이제 뭐 정치관계법 담당을 오래 했고요. 아, 모셨던 정치인이 누구셨습니까? 아까 국회의원을 모신 적은 없고 예. 저는 이제 주로 주요 당직자나 연구원으로 근무를 했고요. 예. 가장 친하게 지냈던 분은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친구였던 이강철 수석이라고 있습니다. 아, 저기 재헌 하얀 머리. 예예예. 의원님. 그분하고 같이 오랫동안 아, 일을 했고 그러시다. 뭐 정봉주 의원하고도 한 3년 가까이. 거기서 뭐 하셨어요? 정봉주 의원이 낙선하고 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했어요. 예. 강사 정봉주, 사회 박진현 이렇게 해서 전국에 166곳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시구나. 나 꼼수로 제가 그 봉주 형을 여기 이쪽으로 넘겨주기 전까지 제가 채찍거렸습니다. 아, 요즘 괜찮으세요? 어떻게 좀 요즘 뭐 당 쪽에서 막는 것 같은 또 느낌도 뭐 사실- 드는데요. 예. 자, 될 것 어제 같아요. 네. 그렇지않도 저희 단둘이 방송했는데 당으로부터 뭐 무슨 예를 들어 불출마를 권고받는 이런 그런 일은 전화를 없었어요. 그런 전혀 건 없어요? 받지 않았다고 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 왜 그렇게 기사가 났지? 예. 그러니까 기금 매기려고 하는 거야. 네. 언론이 그게 뭐 저기 뭐 하여튼 매기려고 하면은 우리의 맨날 진짜 빠지지 않는 주제, 언론, 검찰 정말 항상 빠지지 않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때 국회의원 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제가 해보니까 네. 저기 뭐 의원님 계시는데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요즘 국회의원은 상임위 직원이야. 제가 보기에는 국회 상임위 열심히 들어갑니다. 열심히 가가지고 손 들고 질문하고 네. 유관 가가지고 저기 후원금 받고 지역구 뺑뺑이 돌고 이게 나라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정치 제가 그 이야기 자주 하거든요. 헌법에 보면은 국회를 입법부라고 나와 있잖아요. 입법권이라는 기능을 가져요. 국회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에요. 그렇죠. 국민 여론에 민감하고 국가의 비전을 연구를 해야 되고 장기적인 어떤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인데 제가 보는 국회의원들은 직원이에요, 직원. 당의 직원, 아니 뭐 아니었어요. 당의 직원, 개별 직원이에요, 개별 직원. 개별 직원. 개별 직원,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직원. 이래서는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 뭐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돼요. 한 번쯤은. 네. 진짜 농담 비슷하게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지역구에서 이거 명함 들면서 이제까지 이런 국회의원 없었다. 최초로 세상을 바꾸는 국회의원 박진영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국민의 품으로. 국민의 품으로. 그러니까 국민의 상임위원회에서 주민은 일을- 이제 예. 지역 정치인. 네, 뭐 실제로 제가 국회의원이 단어를 전문성이 잘못했네요.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해보면요. 그 관료들이라든가 전문가 집단보다 많이 알 수가 없어요. 깊이 알 수가. 근데 더 문제는 깊이 알려고 하는 순간에 큰 그림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늘 있어 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왜 김포로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집에서 가까워가지고. 집에서 가까워가지고. 박원석 의원님도 집에서 가까우니까. 우리 집이 거기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또 특별히 모셨으니까 좀 이렇게 저렇게 또 여쭤보는데, 고맙습니다. 예, 뭐 김포에 대해서 무슨 비전을 갖고 계세요? 뭐 저는 그 첫 번째는 이 김포가 그 예. 접경지예요. 남북 접경 지역이에요. 그러네. 예,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 남북 접경지법, 그다음에 한강 수계가 있다 보니까 예. 한강 문제, 그다음에 수도권 규제 이렇게 삼중고로 인해 가지고 예. 제대로 이 저발전 상태예요. 저발전 상태인데, 근데 또 대도시들, 위성도시들이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서울로 출퇴근을 위한 교통망만 있지 맞죠. 자기 계획이 없어요. 네네. 화성 연쇄 살인이 왜 일어났냐면요. 예. 그 당시 화성에 동네를 짓잖아요. 공장을 짓잖아요. 서울로만 연결해서 자기 동네길은 논두렁길이야 전부 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 논두렁길을 가다가 화성 연쇄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가 서울을 중심으로만 발전이 되고 자기 발전 계획이 없는 거야. 그것을 저는 극복하기 위해서 김포에다가 이 평화경제특구를 조성을 하겠다. 이제까지 손해를 봤으니까. 네. 근데 이 평화경제특구라는 것은 대북 문제가 풀리기 전에라도 해야 된다 먼저. 뭐 이런 이제 저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일했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발을 맞춰가지고 공기업을 몇 개 이전을 하겠다. 예. 이런 생각을 아니, 하고 있습니다. 김포는 그러네요. 서울 옆이라서 그 이전이 되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접경지라서 걸려있어요. 가능합니다. 접경지라서. 접경지는 특수 상황 지역으로서 피해를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방과 똑같은 대우를, 법률적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쪽에 계셨기 때문에 균형발전 쪽에는 또 네네. 일가견이 있으시겠네요. 네네. 네네네. 그럼 뭐 엉터리를 이전하면 안 되고, 자급자족 기능. 예, 예를 들자면은 뭐 접경지 통일연구원, 통일교육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전을 하고, 지금 우리 통일교육이 문제가 된 게 뭔가면은 어느 순간부터 사이버 교육으로 다 대체됐어요. 저는 그 통일교육원이 현장 교육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예, 현장 교육을 다시 하는데 전국의 공무원들부터 1년에 한 번씩은 여기 와서 현장 교육을 받아라. 네. 김포에 와서. 예. 그것만 해도 엄청난 경기 부양 효과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향도 이제 뭐 거의 서울의 배드 도시, 배드 시티. 그 이미지가 굉장히 크죠. 예, 왜 이걸 좀 그러냐면 카피를 해야 되지 인구가 거의 이제 110만 임박했는데 경기도의 수원 다음으로 네. 전국적으로도 그래요. 큰 도시예요. 수원, 예. 창원 다음으로 큰 도시가 됐는데 예. 고양시가 가장 문제가 자정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다 할 산업이라는 게 없고, 근데 앞으로 이제 산업적 전망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게 고양도 역시 접경 지역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김포가 받고 있는 그런 이중 삼중의 규제를 거의 비슷하게 비슷하게 받고 있고, 근데 이제 고양이 킨텍스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른바 이제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 이거를 좀 이 고양시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그 무슨 산업이요? 마이스 전시하고 이벤트 물류 컨벤션. 물류 컨벤션 하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저는 아는데 시청자들이 모르실까 봐. 킨텍스 제3 이 전시관 건립이 확정됐어요. 예. 그래서 그 제3 그 전시관이 건립이 되면 세계에서 20번째로 규모가 큰 그런 컨벤션 센터를 고양시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한. 근데 이제 킨텍스만 하나 이렇게 덩그러니 예. 있으면 그거 가지고는 뭐 일자리 창출이든 산업 연관 효과든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산의 테크노밸리도 조성이 확정돼 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부지 조성을 해서 네. 거기에 이제 첨단 기업들 유치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일산에 치우쳐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덕양이 갖는 상대적 소외감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일산하고 덕양하고 발전 격차가 같은 고양시 내에서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베드타운으로서의 이미지는 덕양은. 왜냐하면 여기는 정말 그런 뭐 일산처럼 킨텍스도 없고 여기 랜드마크가 아무것도 없어요. 네. 게다가 서울에서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 이른바 이제 교통 인프라가, 특히 철도 인프라가 대단히 취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경의중앙선 지나가고 그렇지. 3호선 지나가는데 제 지역구인 그 덕양을은
그나마 3호선 역도 저기 대곡역, 저 예. 거기 덕양으로 돼 대곡이에요? 끝 고기만 딱 쓰는 걸로 돼 있고 예. 이쪽 이제 이 수색막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제 지역구가 시작되는데 거기는 진짜 철도 인프라의 아주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이번에 3기 신도시가 그 내에 한복판에 조성이 되는데 네. 3기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그 경전철 네. 세전역에서 이어가지고 고양선이 신설이 되는데 그 고양선 신설과 관련해서 이 저희 고양을 쪽에 향동역이라든지 네. 또 행신중앙역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 취약한 철도 인프라를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서울은 가깝지만 정작 서울이 굉장히 먼 이런 어떤 주민들의 이 교통 취약이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역시 어쨌든 그런 교통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서 일정한 자정 능력을 갖는 그런 산업단지를 특히 네. 대곡역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그린벨트가 지금 묶여 있는데 그게 이제 곧 이제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네. 개발이 될 텐데 그걸 다 이제 부동산 개발을 하면은 그건 이제 고양시가 어떻게 보면 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동산 개발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파트 개발이 아니고 이 산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자정 능력을 목표로 한 일자리가 요즘은 생겨야죠. 예. 스마트 그런 개발을 해야 팩토리가 된다. 도시 한중간에 있어도 오염 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여기 지금 여기가 대표적인 이 동네가 그런 맞아요. 거죠. 디지털 단지. 디지털 예. 단지가. 예, 예. 그러나 이 구로 디지털 단지 같은 게 우리 고양시에 특히 제가 출마한 지역구에 그 대곡역을 중심으로 새로 개발될 그 지역에 들어서도록 하는 게 목표고 그걸 제가 이제 가장 첫 번째 비전으로 내걸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